지금 일어나고 있는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의 가장 큰 적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제가 해석하는 것이고, 제가 지난 거의 30년 가까이 대한민국의 어떤 공적인 영역의 한 기퉁이에서 제 방식으로 일을 해온 경험의 결과로 제가 정리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국민의힘으로 봅니다.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가 되는 것은 제가 좀 지지를 했어요. 장동혁 당대표를 좀 지지했던 것은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물이 덜 들었다. 국민의힘을 지배하고 있는 숨어있는 세력으로부터 조금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 부정선거 규명을 가장 심하게 맡고 있는 핵심 세력은 전향주사파 세력이에요. 미국의 민주당과 연결되어 있는 그 미국 딥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세력 있어요. 그 두 세력은 같지는 않거든요. 국민의힘을 장악해서 들어온 전형 주사파 세력은 저는 이들과 굉장히 관계가 깊거든요. 핵심은 하태경이고 한동훈 뒤에 있었던 핵심 인물들 다 같은 그룹이죠. 뭐 김근식, 하문경, 민경우. 이 전향 주사파들이 북한 인권 운동을 베이스로 해서 국민의힘에 진출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향 주사파는 지금도 그들의 역량을 유지하는 비결이 북한 인권 운동이에요. 지금 전향 주사파들이 북한 인권 운동을 이용해서 소위 보수단체, 보수정당에 들어갔어요. 1차 탄핵, 박근혜 탄핵을 주도한 사람들이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전향주사파입니다. 2차 탄핵, 윤석열 탄핵을 주도한 사람들은 역시 전향주사파입니다. 1차 때는 하태경을 내세워서 했지만 2차 때는 한동훈을 내세워서 했거든요. 1차 탄핵과 2차 탄핵이 모두 전향주사파입니다. 이들이 지금도 힘을 갖고 있는 비밀은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라고 하는 NGO와 데일리 NK라고 하는 매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소위 말하는 북한 인권운동을 배경으로 해서 보수 파리를 해서 국민의힘에 진출한 세력이 전향주사파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 대해서 했던 모든 조치 중에 제가 보기에 가장 심각한 것은 유엔 인권이사회를 탈퇴한 거예요. 인권이란 말이 휴먼 라이트란 말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거부하기가 어렵거든요. 인권이 갖고 있는 그 위험성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트럼프 대통령이죠. 어떤 국가나 어떤 대통령, 어떤 리더도 다른 건 몰라도 유엔 인권이사회를 탈퇴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를 탈퇴해버리는 거죠. 한국 사법부를 장악한 세력이 국제인권법 학회예요. 우리법연구회가 국제인권법 연구회로 진화한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명수죠. 지금 한국 사법부를 끔찍한 수준으로 만든 핵심 인물이 김명수거든요. 국제인권법 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한국 이 아수라판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국제인권법이 무엇이기 때문인가? 유엔 인권이사회뿐만 아니라 유엔의 상당히 많은 기구, 특히 제네바에 있는 기구들은 인권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좌파들이 바로 이 유엔에 있는 인권기구들을 자신들의 친정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뭐만 하면 뛰어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강경화 씨도 여기에서 고위직을 맡았죠. 그 전향주사파들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도 역시 국제인권법이에요. 전향주사파 그룹이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를 만들기 전에 더 먼저 만들어져 있는 NGO,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이 전향주사파들보다는 훨씬 더 우쪽이지만 여기도 시작할 때 이 엠네스티와 국제인권법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좌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만드신 목사님도 뭐 유신 반대 운동을 했던 좌파 목사님이고 전남 여수 출신의 감리교 목사님이었는데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우리가 말할 때 정통 우파는 아닙니다. 지금 이사장님은 훨씬 정통 우파에 가깝지만 그래도 국제인권법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우리 입장에서 말하는 우파가 되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이 국제인권법을 배경으로 한국에서 만들어진 두 개의 북한 인권운동 단체가 있고 북한인권시민연합하고 달리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는 정치 세력화를 시도했고 결국은 국민의힘에 안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국제인권법을 배경으로 북한 인권운동을 하는 그 결과가 유엔의 피시주의가 인권은 마이너리티, 소수자 인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LGBTQ를 위한 조직으로 타락했잖아요. 가장 아이러니는 북한 인권에 관한 조사위원회, 그 조사위원회는 사실은 굉장히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분이 커비 위원장이죠.
호주 출신의 변호사죠. 이 마이클 커비가 19년에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이렇게 커밍아웃한 동성애자예요. 동성애 인권의 연장에서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 거죠. 북한 인권 유엔 특별보고관이었던 이 문타폰 특별보고관도 동성애 인권 운동가거든요. 소위 국제 사회에서 북한 인권 운동이라는 것은 LGBTQ 동성애 인권 운동의 연장선에 문간방에 있는 그냥 꼽살을 끼워주는 그런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유엔에서 북한 인권 운동 얘기를 하지만 전혀 결과가 없어요. 저 역시 북한 인권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북한 문제를 국제법에 의거해서 다루려고 굉장히 오랫동안 애를 쓴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적어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유엔 차원에서 반인도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까지는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사실 상당 부분은 이것을 주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이상한 일이 저는 한국에서 납북자 운동, 전후 납북자와 전시 납북자 운동의 기본 틀을 짰거든요. 그런데 그 전시 납북자든 전후 납북자든 이 납북, 키드내핑이지 않습니까? 근데 국제사회에서는 키드내핑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국제사회에서는 말을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어요. 그 납치라는 단어를 쓰기 싫어서 국제인권법에서는 강제 실종이란 말을 쓰거든요. Enforced disappearance.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실은. 강제 실종이 어디 있습니까? 실종이면 실종이고 납치면 납치지. 일부러 이렇게 말을 만들어요. 유엔 인권이사회에 가면은 이 강제 실종을 다루는 실무 그룹이 있는데 되게 중요한 그룹입니다. 그게 의장이 백태웅이 되는 거예요. 백태웅이 누구냐? 1980년대 말에 가장 과격한 운동권이었어요. 당장 내일이라도 노동해방을 일으켜야 된다는 식으로 노동해방 선언을 하고 잡지를 만들고 박노해와 함께 잡혀갔죠. 가장 과격한. 여기는 북한의 수령 절대주의를 따르지는 않았어요. 그게 주사파랑은 좀 달랐지만 이 백태웅의 산호맹은 가장 과격한 것으로 유명했어요. 근데 이 백태웅이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서 미국 노틀담 대학을 통해서 하와이대 교수가 되고 나서 유엔 북한, 특히 북한 납치 문제를 다루는 이 강제 실종 실무 그룹의 의장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공산주의자들의 마당이 된 거죠. 인권판이. 이 백태웅이 이 산호맹의 진짜는 이정로. 백태웅의 원래 가명은 이정로예요. 이것이 정말 노동자의 사상이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정로로 불렀죠. 이정로 그러면은 우리 시대에는 가격분자의 상징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백태웅이에요. 근데 이 백태웅이 주사파랑 다르게 수령론은 따르지 않았다고 하지만 주사파하고 똑같아요.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에서 이 백태웅과 김영한이 하와이에 만나서 같이 수영을 했던 얘기를 공개를 했거든요. 86년생 NL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 글에 보면은 이 백태웅과 김영한이 나누는 얘기가 나와요. 1980년대 운동권에서 가장 대척점에 서 있던 두 사람은 대척점이라는 것은 김영한은 김일성을 받아들였고 백태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죠. 1980년대 운동권에서 가장 대척점에 섰던 두 사람은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뒤 다시 만나 하와이에서 해변에서 함께 수영을 하며 얘기를 나눴다. 백 씨는 왜 헌재 증언에 나갔냐고 후배인 김 씨를 나무랐다고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통합진보당, 지금 이재명 뒤에 있는 세력이 통진당 세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통합진보당을 박근혜 대통령 때 해산하지 않습니까? 그 해산을 주도했던 사람이 한교안 법무부 장관이었죠. 이 통합진보당을 해산을 할 때 한교안 법무부 장관 측 증언자로서 대표적인 인물이 김영한이에요. 만약 그때 김영한이 자신이 김일성한테 받아온 돈을 김미애와 이상교한테 나눠줬다는 발언을 안 했으면 통합진보당 해산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통합진보당과 북한 간의 연결고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 연결고리를 제공한 사람이 김영한이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유엔 북한 인권법의 거의 사령탑 중에 하나인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의 의장이 되어 있는 백태웅이 너 왜 통합진보당 해산을 도왔어? 라고 주사파 두목이었던 김영한한테 산호맹 두목이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김영한 씨는 어떻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나도 증언을 후회한다. 후회한다는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다. 내 속에는 후회하는 측면과 잘했다는 측면이 항상 공존하는 거니까. 이게 말입니까?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죠. 다 한통속이라니까요. 바로 이 김영한 뒤에서 하태경이 박근혜 탄핵을 주도했죠. 김영한 자신도 박근혜 탄핵을 위해서 다 하나가 되자. 전 주사파를 김영한이 2016년 12월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단결을 시킨 거죠. 지금 이재명 정권이 정리되고 나면 결국은 다시 이 김영한 세력이 뭔가 해보겠다고 나올 텐데요. 이게 유엔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겁니다. LGBTQ와 공산주의 운동가의 결합, PC주의의 거의 극점에 도달한 거죠. 처음에 유엔이 등장했을 때는 엘리노 루즈벨트 부인이 세계 인권 선언을 정초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문장을 만들어냈어요. 오랫동안 인류 역사에서 세계 인권 선언은 어쩌면 지금도 등불과 같아요. 세계 인권 선언에서 출발을 해서 1960년대에 제네바에서 만든 두 개의 조약, 자유권과 사회권 조약은 지금도 역시 인류사의 등불이에요. 자유권과 사회권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보장이 됩니까? 북한에서 보장이 됩니까? 백태웅 의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유적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하와이에서 이승만 파괴 운동에 나서 있는 서대숙 교수를 이어받아서 하와이 대학 교수가 된 백태웅, 지금도 이승만을 이해 못하시죠? 이승만이 만든 그 헌법과 그 대한민국이 자유권과 사회권이 모두 현실이 되는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스물스물 들어와서 그 대한민국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고 있잖아요. Political correctness, 말만 번들어한 가짜 인권의 사령탑이 유엔 인권이사회로 지금 파악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알고 있는 거죠. 한국 좌파들은 국제인권법을 일종의 숙주 삼아서 세력화에 성공한 거죠. 인권이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배경으로 해서.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특이하게도 북한 인권은 안 해요. 왜냐하면 북한 3부자를 너무 사랑하는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둘이 나눕니다. 북한 인권을 뺀 모든 인권을 하고, 뭐 노동자가 어떻고 뭐 여성 인권 온갖 것은 좌파들이 하고, 북한 인권만 떼서 누구한테 나눠주느냐, 전향주사파한테 나눠주죠. 그래서 북한 인권을 배경으로 해서 전향주사파들은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소위 국제인권법을 배경으로 해서 온갖 좌파들은 민주당에 들어가서 이제 민주당에서 무슨 짓까지 하고 있냐면 동성결혼을 일종의 뒷구멍을 통해서 합법화하는, 그 중에 하나가 작년에 있었던 의료보험을 여성 배우자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거나, 또 이번에 이재명 정권이 들어와서는 인구 센서스를 하면서 동성 배우자를 배우자로 기입할 수 있게 해줬어요. 반동성애 단체에서 고발했다고 합니다. 하고 싶으면 헌법 바꿔서 해라. 결국은 지난 80년 동안 유엔의 그 아름다운 이상주의는 공산주의를 허용하고 LGBTQ를 허용하는 전면적인 타락, 천부 인권으로부터의 이탈, 이 현상이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미국에서 이 천부 인권, 미국 독립선언서에서 정초했던 천부 인권을 다시 회복시키는 운동 흐름 속에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미국 민주당과 유엔은 이 천부 인권을 부정하는 기구로 완전히 사령탑이 된 것이다. 지금 한국 좌파들은 이 흐름 속에서 세력화에 성공한 것이고, 심지어 국민의힘도 이 흐름 속에 있고, 그들은 서로 북한 인권만 떼서 국민의힘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모두 민주당이 갖고 가는 식으로 배분하고 있다. 그동안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북한 인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별로 이견이 없었는데, PC주의를 기준으로, 천부 인권을 기준으로 두 파가 완전히 갈라지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PC 쪽으로 붙어버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USAID만 정리한 것이 아니고요, NED에도 더 이상 돈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한국에서 국제인권법을 배경으로 해서 유엔 인권이사회와 그 제네바에서 협력을 하는 것만큼이나 한국 좌파들이 미국 내에서는 NED와 손을 잡습니다. 똑같이 한국에서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모두 NED 자금을 받습니다. 북한 인권 시민연합도 받고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북한 인권 운동 단체가 다 NED 돈을 받아요. 근데 이번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NED가 싸움이 났죠. 지금 NED가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을 고소를 해서 소송이 벌어졌어요. 트럼프가 NED를 굶겨 죽이고 있다. 결국은 한국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PC정당으로 전락을 했죠. 그 전락을 했던 기본적인 이유가 이들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인권, 엄밀하게 말해서 천부 인권이 아닌 거죠. 수십 년 동안 그 인류가 일구어온 이상주의적인 여러 기구들을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디스를 하느냐, 타락했기 때문이죠. 서울 5성급 호텔에서 정동영의 통일부와 이재명의 민주평통 이름까지 걸어놓고 아주 걸판지게 열리는 북한 인권 페스티벌에 불편한 느낌이 진하다. 이제 북한 인권운동의 판을 바꿀 것이다. 지난 30년 내가 짠 북한 인권운동의 판을 엎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갈 것이다. 내가 짠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동안 제가 했던 모든 활동을 다 정리를 해보면 반감을 갖지 않을 겁니다. 이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이 전향주사파들을 데리고 통일부에 사단법인을 등록할 때부터도 이들이 어떻게 일탈할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들을 상당 부분 도와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 타협의 결과로 물론 얻은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이 타협에 대해서 저는 사실 회개합니다. 소위 전향주사파들이 만든 세상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좀 정리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거든요. 왜 지금의 북한 인권운동이 뼈다귀만 남았나? 첫째, 잘못된 사상에 기반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갔던 길하고 똑같이 극단적인 세속주의에 기반한 인권 말고는 이해 능력이 부족해요. 둘째, 진심과 뜨거운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 제가 인터뷰했던 일본 리소라 선생이 자기가 북한 인권운동판에 대해서 느끼는 가장 큰 슬픔이 이제 더 이상 북한 인권운동하는 사람들이 자기 단체 유지하는 거 말고 정말 북한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저도 어느 정도 찬성을 합니다. 셋째, 국제 현상 유지 세력의 하수인들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처음 만들 때 인류의 이상주의를 대표했던 유엔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다. 북한 인권운동? 최소한의 어떤 인권은 거의 문간방이에요. 꼽살이 끼워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여기서는 해내는 게 없습니다. 저는 이들과 함께 정치범 수용소 해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정치범 수용소 문턱에도 가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는 망신을 주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다. 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써서 1년 이상 고생을 해서 만든 보고서가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단지 망신을 주기 위한 겁니까? 한국의 북한 인권운동의 역사는 북한 인권시민연합과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가 설립된 1990년대 말을 기점으로 기술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 인권시민연합의 설립자는 엠네스티와 국제인권법을 바탕으로 이 단체를 설립했지만 한국 문제, 한국 역사는 전남 출신의 감리교 목사가 대다수가 그렇듯 좌파적 시각에 입각해서 한국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이분하고 직접 대화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제가 글도 썼기 때문에 이건 제가 그냥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전에 북한 인권시민연합 윤현 이사장 인물 연구를 쓴 적이 있어요.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사장님은 좀 윤현 이사장님과 배경이 다릅니다. 이분은 굳이 말하면 정통 우파에 속합니다. 이 단체의 설립 한계를 여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법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는 전향 주사파들이 만들었지만 저는 반전향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김정일은 배격하지만 김일성은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김일성 주사파들이 만들었지만 그들의 기본 입장은 항장협 주체 사상을 바탕으로 북한의 미래를 결국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인도한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식 개혁개방은 선거, 자유선거가 없는 개혁개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착력이 잘못되죠. 이들의 공통적인 약점은 이승만의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본권이 정초된 인권의 대헌장이자 신기원, 새로운 시대를 연 위대한 문서라는 사실에 눈을 뜨지 못하는 데 있다. 북한 인권운동판에 가보십시오. 누가 이승만을 인정합니까? 그들은 국제기구와 국제법을 신주단지처럼 모시지만 국제기구와 국제법이 이제 국제현상유지 세력, 소위 말하는 피시 세력, 딥스 세력, 소위 국제 딥스와 공산주의자들의 생존 도구가 된 내력과 현실은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지금의 북한 인권운동은 부정선거 문제를 몰가 국민의힘의 김금식은 우리 같은 사람을 벌레 취급합니다. 부정선거 문제를 북한 인권운동하는 사람들이 아예 몰각한다는 것은 이거 자체가 비정상이에요. 북한 인권운동의 핵심은 북한의 자유선거가 등장하는 거죠. 김근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정선거가 맞다면 제일 억울한 건 나다. 새빨간 거짓 선동이다. 더 큰 틀에서 자신들의 그룹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기본적으로 좌파거든요. 하태경, 북한 인권 문제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부정선거 문제가 나오면 뜨거운 불판에 올라간 것처럼 펄쩍펄 뛰지 않습니까? 이들은 박근혜, 윤석열 탄핵에 적극 동참했죠. 주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탄핵은 하태경이 김무성한테 울고불고 졸라서 당을 쪼개고
바른정당을 만들어서 다시 들어와서 점령한 것이 국민의힘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트럼프의 국제기구 및 USAID, 엠네스티 등 국제 NGO, NED 등을 개혁하는 그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반대합니다. 트럼프가 완벽한 사람은 분명히 아니고 저도 기본적으로는 불편한데 트럼프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이 세 가지 흐름에 동참하며 북한 인권운동가들이 궁극적으로 국제 현상 유지 세력과 중국 및 한국 공산주의자들과 발걸음을 같이 하며 그들의 문간방에서 던져주는 떡고물을 먹는다. 그리고 조용히 적당히 겨우 단체나 유지하며 탈북자들까지 끌어들여 타락시킨다. 자금의 북한 인권운동이 가해자의 편에서 김정일, 김정은의 편에서 조금의 긴장조차 시키지 않는다. 심지어는 가해자와 한패가 돼버린 느낌이다. 실제로 북한 인권운동가라고 세상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던 하태경이 김정은은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일은 배격하지만 김일성은 추종하는 전향주사파들의 한계라고 말했거든요. 보수에서 변절? 내가 아니라 김정은이 바뀌었다. 바뀌긴 뭘 바뀌어요? 왜 갑자기 김정은 칭찬을 하고 난립니까? 북한 인권운동가가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지금의 북한 인권운동이 정말 눈꼽만큼이라도 김정은을 긴장을 시킬까요? 심지어 가해자와 한패가 돼버린 느낌이에요. 단체 유지 비용 마련에 영혼까지 흔들릴 지경이면 이제 30년 북한 인권운동은 문패를 떼야 한다. 적어도 나는 이들을 인정하지 않겠다. 일본에서 활동한 리소라 선생이 이제 자신의 북한 인권운동은 단체 이기주의에 빠진 기존 북한 인권운동가는 궤를 달리하여 북한에도 하나님의 통치권, 주권이 회복되는 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회복되는 길은 북한에도 보통선거, 자유선거가 실시되고 수령 절대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보통선거가 무너지고 수령 절대주의가 등장하고 있다. 이재명 수령 절대주의가 등장하고 있죠. 상권 분립이 다 무너지고 있죠. 북한 인권 하면서 이 어두운 날 잔치를 벌이는 옛 동지들에게 뜨거운 안녕을 구한다. 부정선거 문제 하려면 북한 인권운동 하지 말라고 모 변호사가 선언을 했대요. 이게 지금 한국에 처해 있는 무시무시한 현실입니다. 소위 PC와 딥스와 공산주의가 어떻게 북한 인권운동과 한패가 되고 국제인권법과 한패가 됩니까? 세계인권선언과 한패가 돼요. 자유권도 파괴하고 사회권도 파괴하고 본말이 전도되어서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된 세계. 그들의 적이 지금 트럼프랍니다. 타락한 북한 인권 포함한 국제인권 레짐을 정화하고 쇄신할 필요가 있습니다.